자, 이어서 2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는요. 진짜 요즘에 저는 이분 이야기 들을 때마다 뭔가 등줄기가 오싹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분입니다. 자, CMS 증권 박상준 이사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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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옷도 잠바를 좀 입고 오셨는데 조만간 아마 벗으실 것 같아요. 나 오늘 더워서. 저 외투 입고 올 걸 그랬어. 진짜 오늘 덥긴 더워요 여기가. 이사님하고 스타일이 비슷해. 어. 내가 딱 저런 잠바 입고 왔거든. 아 그래요? 근데 진짜 더워가지고 네, 입지 맞아요. 못하실 것 같아요. 계속 길게 하셔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요. 참.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네, 더우시면 중간에 벗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바지 어떤 벗으시면 안 되고요. 예.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오늘은 여러 개 좀 준비를 했는데 예. 그 유가 관련돼 가지고 요새 또 이야기가 많고 네. 이제 이스라엘 전쟁 뭐 계속 이제 뭐 확전된다 막 이거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그거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도 안 그래도 지금 지상군은 어떻게 됐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쟁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제 쉽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지상군 확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난주 중반 뭐 후반부 주말 사이에 돼가지고 지상군을 투입했다 뭐 안 했다 뭐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애매하죠. 지금 뭐 지상군을 잠시 밤새 뭐 투입해가지고 작전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요. 뭐 치고 빠지고 막 뭐 이렇게 하니까 지하 터널 좀 공격하고 네. 나오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뭐 보기에 따라서 지상군 투입했다, 뭐 네. 이제 확전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확전 같은 분위기는 아니고 이제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서로 이제 좀 이야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들 보면은 이제 땅굴 앞에서 본격적으로 교전을 했다. 이제 땅굴이 워낙 많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베트남전에서도 미군이 이 땅굴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고 결국에는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그 정도로 광범위한지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땅굴 앞에서 교전을 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 이란이 이제 또 대응 경고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레드라인을 넘었다 하면서 이제 대응 경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제 최대한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확정까지는 서로 좀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기는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전쟁이 뭐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란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입하려면 그냥 개입할 수도 있는데 계속 이제 언론 플레이 비슷하게 이제 내놓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 확전은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원유가 걸려 있다 보니까 확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중동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여러 국가가 참전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유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게 뭐 이거는 좀 19일 날 뭐 훨씬 전 지난주에 이야기기는 한데 이란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석유 금수 요구를 했죠. 네.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우려 사항은 전혀 없었던 게 오펙에서는 거의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반응으로 이제 일관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이제 원유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예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원유 수입국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뭐 아프리카 등지에서 이제 그 원유를 수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루에 25만 배럴씩 수입을 하는데 그 카자흐스탄이랑 아제르바이잔 쪽에서 제일 많이 수입을 해요. 네. 근데 이 두 개 국가는 사실 본인들이 직접 이제 시출을 하고 원유를 이제 뭐 채굴할 수 없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엑슨모빌 이런 회사들이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 미국 회사들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의 좀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석유 금수 조치를 한다, 뭐 하자라고 해도 동조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쟁의 확산으로 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란이 참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이런 데가 막히면서 원유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유가 계속 변동을 해서 지금 84불 뭐 이 정도에 있는데 지금 여러 IB에서는 뭐 원유가 250까지도 올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는 확전이 됐을 때의 얘기고 사실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전되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다 막았을 때 뭐 그쵸, 이런 그쵸. 식으로. 뭐 그런 것들이 막힌다라고 네. 왜냐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제 그 중동의 원유 20% 정도가 이제 나가니까 네. 그런 게 막힌다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250까지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쟁 전에 나왔던 뉴스들이 사실 $150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JP 모건에서 이제 에너지 슈퍼 사이클로 브렌트 원유 150불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쟁이라는 이슈를 조금 빼놓고라도 네. 왜 지금 슈퍼 사이클이라든지 원유 가격이 150불을 이야기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만약에 여기에 전쟁이라는 이슈가 확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번진다라고 하면은 그건 단기적으로 진짜 위험할 수 있다. 그럼 박성준 이사께서는 그 전쟁이 아니더라도 유가는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여기에서 이제 제시한 것들 내용을 보니까 가능하다라고는 보는데 물론 이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사실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리스크 정도는 인지를 하고 가자. 뭐 이 정도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 쪽에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이 수요 측면에서 보면요.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수요가 한번 확 꺾이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좀 꾸준히 올라와서 그 이상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 공급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급 쪽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가운데 줄 오른쪽에 보면 이게 예측치인데 2023년도에 파란색이 오펙 플러스 국가에 이제 감산할 것이냐 증산할 거냐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감산을 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오펙 외 이제 초록색은 오펙 외인데 사실 오펙 플러스 외로 하면은 크진 않잖아요. 그렇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 별 미국- 의미가 없다. 네. 그렇죠. 미국 정도 뭐 네. 이렇게 미국이 될 텐데 그 얘기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고 그럼 내년은 어떨 것이냐? 내년에도 오펙 플러스는 감산이 심하진 않더라도 감산 기조일 것이다. 이렇게 좀 지금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제 축인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기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은 감산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손익분기점 때문일 텐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재정 원유 손익분기점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80불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원유만 하면은 더 싸겠죠. 근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로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데로 들어가는 자금이 과거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본인들의 재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원유 이제 평균 손익 분기점을 따져보면 80불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지금 거의 뭐 똔똔 비슷해 조금 남겨먹는 수준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도 봐도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랑 뭐 이야기 잘 돼가지고 이스라엘이랑 수교 맺고 내년 1월에는 뭐 증산해주겠다라고 이야기는 해놨었지만 지금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 그리고 또 그런 일도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뭐 내년 1월에 저희가 증산하겠습니다. 네옴시티도 조금 좀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약간 지금으로서는 좀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 오펙은 이제 중동 국가들인데 플러스에 들어가는 러시아를 한번 보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2월에 EU에서 이제 원유 가격 상한제 합의를 했어요. 이 상한제가 $60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 원유가 $70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원유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 네. 물론 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재정 유가 정도로 하면 한 $64 정도 됐다라고 하니까 그거보다 낮게 잡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 들어가는 부담도 있고 경제 제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으로 따졌을 때 러시아의 재정 원유 손익분기점은 $114 정도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지금은 러시아도 내가 혹시 뭐 감산을 할 필요까지도 없다. 그리고 이제 $60 캡이 씌워져 있는데 이거를 뭐 동맹국들끼리는 우리 수입하지 말자 뭐 해가지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유도를 했냐면 이제 선박이 해상에서 그 항구를 나가는 순간순간이 다 보험이잖아요. 네. 그래서 해상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이제 다른 국가의 참여를 유도했었는데 뭐 전체 러시아에서 나오는 배에 뭐 올해 4월 뭐 초반에도 한 40% 정도가 뭐 해상 운임을 우리 그거 안 하더라도 나가겠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나중에 8월달 9월달 돼서 보니까 70% 이상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도 스마트폰 우리 제재 안 먹혀가지고 나오는데 러시아도 안 먹혀 이런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보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보험 없이 무보험 그냥. 운행을 한 그쵸. 거예요? 만약에 되게 그러다가 위험하네. 문제가 생기면 그 보험 없이. 근데 그래도 그것도 감수하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수출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게 지금 몇 주, 3, 4주 전인가 한번 금요일이었는데 네. 제가 정확히 몇 주 전인지 기억 안 나는데 금요일인데 갑자기 원유가 4%로 확 뛴 날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날이 그죠. 러시아 이제 선박 회사에 선박 2개 회사 그래서 그 당시에 잡혔던 날. 그 주가 아마 이스라엘 전쟁 발발했을 때였을 텐데 네. 아니 이거 미국이 이스라엘 전쟁 발발했는데 눈치 없이 지금 왜 갑자기 제재를 하는 거야? 그게 이것 때문에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제재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은 사실 이제 그 손익분기점이 안 맞아서 굳이 우리가 증산을 할 필요까지 없다라는 기조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큰 축의 하나인 셰일가스, 셰일 오일 쪽 미국의 우리의 이제 희망이죠.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미국이 원유 생산량 그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게 원유 생산량이고요. 이 주황색 선이 시축이 가동수예요. 베이커 휴즈에서 발표하는. 네. 근데 뭐 이게 시축이 가동수가 뭐 후행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이제 대륙만 체크를 하다 보니까 후행적인 것도 있지만 요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원유의 생산량이랑 이제 그러니까 시축이 가동수랑 그리고 이제 원유 가격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좀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원유는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시축이 가동수는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셰일가스 기업들은 이제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사업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탐사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탐사해가지고 여기가 원유 셰일가스 뽑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뚫고 막 여러 가지에서 막 파쇄하고 뽑아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하나의 회사가 우리 이제 새로운 유정 좀 찾아볼까 해가지고 뭐 하는 데는 자기들이 채권 발행해서 하는 것도 요새 또 채권 발행이 쉬워요. 채권 금리 그러니까요.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이게 아마 이제 미국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LP로 끝나는 종목이 있어요. 리미티드 있어요. 파트너스. 네네. 네. 이게 배당 쳤다 보니까 이거 배당률이 장난 아닌데 그래가지고 투자하신 분들 많은데 지금은 그거 아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처음에 유정을 새로 팔 때 찾다 이게 자기네들 자금으로 안 되다 보니까 자금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새로 LP라고 하는 회사 하나 만드는 네.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유정 파고 거기에 나오는 배당을 주는 거예요. 이건 대신 세금은 다 이 투자자들한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그 투자하신 분들은 배당 한 뭐 10% 받고 세금으로 뭐 엄청 한 30% 까이고 막 그때 이런 보니까 일이 발생해요. 매도 금액.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 금액의 20%를 그러니까요. 세금으로 물린다 그래갖고 네, 너무 커요. 앞으로 하지 말라 그랬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재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재투자율을 보면은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바이든 대통령 정권에 들어서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셰일 쪽은 약간 상대적으로 주는 보조금도 좀 줄이고 뭐 좀 제재까지도 좀 들어갈 수 있고 이러니까 이게 가뜩이나 자본 집약적인데 이거를 내가 투자해야 돼. 그러다 팬데믹이 또 들이치니까 이거 뭐 인력도 뭐 지금 못 구하겠고 다 멈춰버리고 막 그때 그랬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재가동하는 와중에서 이제 보조금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재투자가 계속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그 셰일 가스, 셰일 원유의 가장 큰 강점은 뭐였었냐면 과거에 이게 수압 파쇄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주 옛날에 셰일가스가 발견이 됐지만 채취가 할 수 없었던 게 기술이 안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오바마 정권 때부터 이게 계속 됐던 것은 기술이 됐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장점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냐면 한번 파쇄를 빡 해가지고 뽑아냈는데 그 당시에는 기술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저 멀리까지는 못 뽑아냈던 것들이 이미 이제 꽂혀져 있는 관에서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해서 더 뽑아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고갈로 보면은 원유 대비해서는 고갈이 더 많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다, 더 빨리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새로운 유정을 계속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요 미완결 유정, 요 빨간색이 미완결 유정이거든요. 요거를 드릴드 맞아요. 미완결 네. 유정이 있는데 제가 영어가 지금 미완결 까먹었습니다. 유정이 어떤 의미였었죠? 그러니까 이게 곧 이제 완성 단계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추까지 시추 이제 탐색하고 이제 뚫어놓고 네. 시추 이제 관 꽂아가지고 파쇄해가지고 뽑으면 되는 거의 이제 네. 완성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빨대만 꽂아놓은 상태. 그렇죠. 빨대는 아직 안 꽂았죠. 이제 꽂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런 게 이 미완결 유정이 같이 원유의 생산량이랑 같이 항상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뽑아낼 게 없어 하고 하면 옆에 이제 미완결 유정 완성해가지고 꽂아서 다시 뽑고 이런 과정의 이제 반복인데 이 미완결 유정 빨간색이 보면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야. 네. 이 파란색은 석유 생산량인데 생산량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유정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미국에서 계속 이제 오히려 수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경제 제재는 또 아이러니하게 이제 그 요쪽 신재생 그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 쪽에는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투자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공급 쪽이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요. 네. 표만 보면 그 시축이 가동하는 것도 줄고 그다음에 미완결 유정도 주는데 생산량은 계속 느는 거 보면 그냥 같은 그 하나의 시축이 그렇죠. 에서 많이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에 있는 거에서 지금 더 생산량을 늘려간다는 거. 그래서 고관률이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서는 심해 유정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원인들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린 게 생각나는데 알래스카 쪽에 네. 이제 그쪽에 이제 유정을 파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이제 그 선거할 때 막 유세할 때 싸우고 그랬거든요. 이거 트럼프는 이제 거기도 이제 파가지고 이거 우리 기름 뽑아내야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에너지 지금 지구 온난화가 심한데 거기 지금 다 녹아가지고 지금 자연 보호해야지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게 또 약간 그 논란의 어떤 중심이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그거를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난처해졌다라는 확실히 거예요. 공급이 아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엑소모빌하고 쉐보론이 네. 또 인수했잖아요. 네. 다른 타 기업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친환경의 투자가 아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유에 대한 어떤 공급에 대한 그렇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과감한 투자를 그쪽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기도 이게 하고. 미국도 조금 그런데 중국이 좀 이 과한 모습들이 과거에 좀 나왔었거든요. 네. 신재생 에너지로 과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중국은 작년 재작년에 무슨 문제가 처음 발생했냐면은 너무 이거 이제 저기 화석 에너지 쓰지 말고 다 신에너지 쓰고 뭐 이렇게 당에서 하달이 내려오니까 석탄. 난리가 나고 갑자기 전력이 부족해 버렸던 맞아요.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 갑자기 또 석탄 석탄 기업들이 막 가격 급등하고 난리 났었죠. 이게 뭐야 신재생 에너지라 해서 저기 태양광 주식 투자해놨는데 갑자기 석탄 기업이 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런 일들이 발생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약간 지금 좀 시차를 두고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는 건데 아. 이게 지금 그러면은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전략 비축유가 있지 않냐. 네. 전략 비축유가 상당한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때 원유 이제 안정화를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많이 풀었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의 전략 비축유 현황인데 이 전략 비축유가 결국에는 그 석유 파동 이후부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비축을 좀 해놔야 된다라고 해서 전략 비축유의 이제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쭉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팬데믹 이후로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략 비축유가 지금 굉장히 뭐랄까 난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2022년도에 더 풀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떨어져 있는 수준이 1980년대 수준으로 돌아갔고요. 그러네요. 지금 이게 보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비상사태를 위한 전략 비축유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에 만약에 지금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지금 전략 비축유로 생존할 수 있는 게 22일밖에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줄어드는 거예요. 한 발 과거 남았네 대비. 한 발. 네. 저기도.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전략 비축유 사야 드려야 되지 않냐 다시. 네. 이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에 이거에 대해서 또 지지율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사야 되지 않아요? 저렇게 뚫어져 22일밖에 우리 생존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사긴 사야 되는데 이거 원유 가격이 안 떨어진다.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이거 결국에 살 때 누구를 뭐 나라 돈으로 사면 세금으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높은 데에서 정작 풀어놓고선 지금 뭐 80불 때 비싼데 지금 사면 뭐 지금 가격을 더 올리겠다는 거야. 뭐야? 뭐 이거 뭐 지금 우리 세금으로 막 난리가 지지율이 약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애매해가지고 이게 10월 18일 날 발표한 것은 67에서 72달러에 우리 다시 사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84불이잖아요. 전략 비축률도 바닥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JP 모건이나 이런 데서 150불 150불 뭐 솔직히 안 갔으면 좋겠죠. 저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150불이고 큰일 나죠. 근데 차 기름값 때문에. 그럼요. 저 진짜 몰랐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제 영업 갔다가 강남에서 오는 길에 기름이 바닥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넣어야겠네. 강남도 아니고 한남대교 넘어가지고 한남동에서 기름 넣었는데 2,200
2,260원? 아니 근데 거기 지드래곤 사는 그쪽에서 맞아요. 넣으신 거 그 아니에요? 건너편에. 아 왜 거기서 넣으세요? 제일 비싼 곳에서 넣으셨네. GD가 사는데 아피어서 그랬구나. 아니 그래서 아니 며칠 사이에 기름값이 이렇게 올랐나?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요 3만 원만 해주세요. 이렇게 3만 원 하고 저희 동네 갔어요. 그쵸. 여기 상암동에 이제 그 경기도 옆이잖아요. 네네. 고향 쪽에 갔더니 와 진짜 1,675원. 이게 차이가 600원이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뭐 하소연할 데는 없고. 그래서 진짜 거기서 그런 가득 곳이 넣었어요. 있구나. 네, 가득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그 전쟁이란 이슈를 제외하고도 네. 올라갈 것 같다. 슈퍼사이클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러기 있는데 지금 뭐 바이든 정부도 지금 뭐 바보는 아니니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제재 완화 이런 카드를 내놓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먹힐 것인가 이게 지금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2019년대까지만 해도요.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하루에 36만 5천 배럴 정도를 미국에 수출했거든요. 네. 근데 베네수엘라의 그 생산되는 원유의 60% 정도는 미국에 수출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자기들이 수입하는 거에 한 11%가 베네수엘라에서 왔으니까 상당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어요. 근데 이게 2018년도에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이제 그 대선을 하면서 부정 의혹이 있어서 이분이 또 좌파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당시에는 여유가 있을 때잖아요. 2018년도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이럴 때니까 이거 부정 의혹 있는데 제대로 좀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뭐 상관없고 우리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할 수 없고 왜냐면 그때 막 셰일가스 빵빵하고 막 당당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네 거 그러면 우리 안 써도 되니까 됐어 안 써요 이렇게 제재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아쉬운데 그래서 제재를 조금 일부 완화할 테니까 이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루에 20만 배럴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완화했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부정적인 것은 완전히 완화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그 시간 얼마나 걸릴 것이냐인데 긍정적인 쪽을 찾아보면은 뭐 아무래도 그동안 계속 수출하던 것들이 있었던 데니까 잠깐 멈춰져 있던 거니까 뭐 금방 완화 풀면 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안 쓰던 유정을 다시 파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내지는 그렇죠. 아니면 새로운 유정을 또 파던가. 그러니까 그렇죠. 베네수엘라 뭐 그런 근데 게 시간 꽤 시간이 좀 걸리죠. 걸릴 수 시간이 있죠. 많이 만약에 걸리죠. 새로운 많이 거 파야 되면 시간이 걸리고 아, 만약에 지금 이제 생산은 이제 그 뽑아내는 데에서 뭐 이제 뭐 좀 속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좀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것들을 좀 파야 되면은 시간이 그거는 꽤가 많이 걸리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랑 비슷하죠.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LNG 가스 유럽 지금 부족하죠. 우리 뭐 수출을 하겠습니다. 곧 이랬는데 뭐 LNG 가스를 액화를 기화시키는 시설도 없고 LNG 유조선 될 데도 없고 맞아요. 그거 몇 개월 걸려 1년이 넘게 걸리지.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확실히 공급 쪽에서 불안정성이 너무 크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뭐 중국하고 러시아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뭐 갑자기 이제 추가 감산 막 이래버리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좀 약간 좀 잊혀졌잖아요, 저희한테. 그러니까요. 그래서 러시아가 또 좀 빨리 끝내고 싶지 않을까 싶은데 뭐 희망사항이라고 하면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이거는 뭐 지금 원유랑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주말 사이에 나온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랑 바이든 대통령이랑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성사됐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그래도 볼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미국 쪽에 국채 지금 중국이 많이 팔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멈추거나 좀 사준다고 하면 국채 금리 안정에 좀 도움될 거고 이제 그 제재 완화라든지 뭐 이제 중국에서 수출하는 것들 뭐 관세 없애주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중국 미국한테 지금은 다 좀 좋은 뉴스인 것 같고 이게 과거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쟁이 없었다고 하면은 사실 바이든 정부도 좀 고자세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본인이 그리는 꿈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랑 사우디 해가지고 네. 내년 1월쯤 대선 선거 본격적으로 할 때쯤 되면은 원유 안정화에 이거 뭐 지지율 그냥 반전 뭐 이런 걸 꿈꾸고 있었을 텐데 지금 그게 산산이 그냥 하루면 그쵸. 이란 뭐 핵 협상 테이블 이제 나와야죠. 네. 우리 인질도 교환하고 했는데 제재해 다시. 지금 분위기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좀 중국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버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유가가 내려갈 이유가 아예 없네. 그래도 좀 노력을 하고 그러게 있으니까. 내려갈 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좀 노력을 하고 공급적인 있고. 부분을 네. 선반영한다면 그쵸. 왜냐면 공급
공급단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좀 희망사항이라고 네. 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면 거기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가 시작점이 되겠죠. 이제 네. 그 이스라엘이랑 다시 사우디랑 뭐 조금 이제 다시 손을 좀 잡아보고 이제 예. 증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분위기가 돼야 될 텐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전쟁을 누가 뭐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넥스트 타임 해봐야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와, 원유가 그러니까 전쟁 팩터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공급이 상당히 불안정해서 뭔 일만 터지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이거는 사실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두 번째 이슈는 예. 할로윈 효과인데 예. 네, 맞습니다. 오늘이 딱 할로윈이죠. 1년 되는 날이죠. 맞습니다. 좀 네, 상처 그래서 1년이 되는 날인데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일까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작년에도 비슷한 거 한 번 준비했다는 안타까운 이제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제가 못했었는데 이제 미국의 증시 격언에 이제 5월에 팔고 10월에 돌아와라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할로윈 때부터 시작되는 이제 소비 시즌의 이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할로윈 때도 보면은 일본도 시부야 쪽이 항상 이런 쪽으로 난리잖아요. 요번에 이제 한국에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 경비가 굉장히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엄청나게 이루어졌다. 제 지인이 이제 그 일본에 때마침 지난 주말에 가 있었는데 뭐 몇 명 모이기만 하면은 경찰이 다가와서 막 해산시키고 뭐 이렇게 했었대요. 일본에서요? 네. 왜요? 왜냐면 이제 그 한국에서 그런 이제 선례가 우리 사례 있었다 보니까. 때문에. 네. 우리 때문에 네. 일본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있다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소비가 엄청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던데 지금 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미국은 할로윈에 굉장히 진지하잖아요. 아유, 난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우리는 지금 할로윈이 전통적인 우리의 이제 명절이 이런 거 아니다 보니까 그냥 놀고 코스프레 하고 요 정도인데 미국은 굉장히 진지해요. 그래서 집 막 꾸미고 사탕 뭐 주냐? 저기는 스니커즈 줬는데 여기는 이거 뭐야? 이건 브랜드 알지도 못해. 그렇지. 중국산이야? 어. 뭐 이런 집 앞에 똥을 싸놔야 돼. 그리고 막 비교하고 막 진짜 사탕 안 주고 이러면 막 휴지로 다음날 그렇지. 아침에 막 사탕하고 막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 할로윈 때부터 소비가 굉장히 많이 살아나는데 그 사탕 가격도 작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소비를 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의 뭐 송편이랑 비슷하죠. 뭐 물가 올라도 해야 되는. 제사상이랑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아무리 해야 되는 비싸도 거죠. 올려놓는 해야 되는 그런 건데 뭐 양은 줄어들 수 네네.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보면 이 파란색이 11월에서 4월 사이 이 기간별로 평균적으로 증시 상승률이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주황색이 5월부터 10월. 그래서 이제 11월에서 4월 사이의 증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이 초록색은 갭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소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 할로윈이 지난 이후에 또 추수감사절이 오잖아요. 네. 그럼 추수감사절 다음이 우리 모두 다 아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이런 것들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보면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땡스기빙, 블랙 프라이데이,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되고 사이버 먼데이까지 해가지고 이 그 매출 추이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팬데믹 이후에는 사이버 먼데이라든지 온라인 판매가 훨씬 더 증가. 사이버 먼데이가 뭐였죠? 사이버 먼데이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는 직접 가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막 서로 막 밀치고 막 요새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또 난리였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주말 지나 사이버 먼데이는 온라인 세일. 남아 있는 재고. 네, 온라인 세일. 옛날에 그거였었잖아요. 그 PC 통신 시절에 어. PC 통신 시절에 온라인 쇼핑이라는 건 PC로밖에 할 수 없을 때 예. 주말까지는 내가 쇼핑 그 센터에 가서 샀는데 월요일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출근하고 나서 회사 가서 이 온라인 쇼핑했다고 해서 사이버 먼데이 됐던. 그렇죠. 그런. 그래서 예. 그때가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더 많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지금 사이버 먼데이가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이제 팬데믹 이후로는 온라인으로 좀 많이 파는 추세이긴 하지만 과거에 기억나실 거예요. 막 오픈런 해가지고 막 그 맞아요. 문 부셔지고 막 월마트 막 그리고 막 싸우고 그 앞에서 맞아. 막 그게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어찌됐든 이제 할로윈 때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이게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땡스기빙이랑 블랙 프라이데이 때 보면은 이제 증시를 쫙 시계열을 늘려보면 그때는 증시가 조금씩 이렇게 반등을 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로윈 때 뭐 얼마나 소비가 되냐 하겠지만 이게 지금 그 12피트니까 우리나라로 한 3.6m, 4m 정도 되는 해골이에요.
이게 홈디포에서 3년 전인가 나온 건데 매년 품절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판매용이에요? 네, 그 집 앞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4m짜리를 네, 집에 데코레이션 막 와, 해놓는 진짜 거예요. 무섭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그런 거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이게 어. 300불짜리거든요. 근데 무조건 품절이라고 하더라고요. 300불이요? 나오자마자. 네. 4m인데 300불이면 살만한데요? 싸죠. 어. 그 홈디포에서 나왔다 보니까 오. 굉장히 예. 이제 저렴한 편이고 할만하다. 이게 매년 이제 품절이 되는 사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와. 볼 수 예. 있고 이게 시대별로 할로윈 관련 주식을 보면은 이게 또 조금 흥미롭더라고요. 2010년대에 보면은 네. 넷플릭스랑 라이온스 게이트가 들어가요. 근데 영화, 넷플릭스가 그때 DVD 대여 업체였거든요. 2010년대에는 집에서 이제 영화 본다고 무서운 영화 막 구니스 막 보고 네네. 이제 집에서 무서운 영화 본다고 그런 것들이 2010년도에는 할로윈 관련 주식으로 좀 분류가 됐는데 네. 뒤로 올수록 빠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식품 가격들이 거의 다 이제 주름 잡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홈디포도 갑자기 그런 것들 내놓으면서 이제 해골 같은 거 내놓으면서 들어가고 과거에 또 흥미로웠던 게 월마트나 타겟 같은 게 꼭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가서 사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게 아마존으로 대체됐어요. 왜냐면 온라인으로 다 사버리니까. 그래서 이 트렌드도 좀 볼 수 있는데 꼭 들어가는 거는 야. 허쉬랑 투찌. 이런 이런 이제 이런 사탕들은 꼭 들어가다. 아니, 진짜 근데 이거. 아 정말 그냥 그 시기에 사탕과 초콜릿을 많이 산다고 그들의 주가가 올라요? 네, 진짜로 아, 진짜 실적이 올라요? 잘 진짜 나와요. 실적이 네.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많이 이게 가격도 올라가고 하니까 되게 네네. 잘 나온다고. 그때는 하더라고요. 당뇨병 환자도 다 먹어 그냥. 아 그렇죠. 이제 그냥 저기 인슐린 맞으면서 먹는 거죠. 예, 인슐린 맞으면서 먹어. 일단 먹어야 돼. 아 그럼 노보노랑 허쉬랑 같이 사면 되겠네. 예. 그죠. 근데 맞아요. 그 허시스 뒤에 잠깐 얘기할 건데 허시스가 주가가 작년까지 해서 엄청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최근에 실적이 또 잘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계속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아까 지금 노보디스크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GLP-1에 대해서 허시스에서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우리가 GLP-1 때문에 매출에 타격을 받을 것 같다.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주가 좀 영향 좀 받았었는데 요번에 실적 잘 나왔고요. 요 지역별 그 할로윈 때 선호하는 사탕들을 보면 요것도 되게 흥미로운데 네. 뭐 지역별로 이제 M&M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트위즐러라든지 이렇게 선호하는 게 또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뭐 하이추는 이거 알래스카 쪽에서 일본 건데 어떻게 인기가 이렇게 그래요? 일본 이거 거예요? 하이추 그거잖아요. 카라멜. 일본 그 저기 세븐일레븐 가면 있는 거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요렇게 이제 선호하는 아이스크림 그게 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요게 이제 허쉬에서 다루고 있는 상품들인데 이제 여기 뭐 리시 스피시즈라든지 뭐 키캣 뭐 이런 것들 다 여기 키세스 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거의 이제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실적이 이번 분기에 좀 잘 나와가지고 조금 반등을 하나 뭐 이런 기대감도 조금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 허쉬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땡스기빙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럼 이제 산타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작년에는 사실 전무했었죠. 뭐 네. 내년에 침체 올지도 모르는데 무슨 산타랠리야 지금 네, 산타도 지금 침체 경기 침체 준비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올해는 약간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4분기 GDP에도 3분기 GDP에도 소비가 엄청 끌어올리기도 했었고 네. 하다 보니까 소비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지금 그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랠리 이런 시즌으로 해서 항상 이제 언급이 됐었던 관계가 있었던 주식이 과거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헤즈브로랑 마텔이거든요. 근데 지금 헤즈브로 주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잡난감은 이제 그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소비가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마텔은 그나마 이제 2017년도에 도산 위기까지 갔다가 지금 부채도 쫙 줄이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헤즈브로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해요. 근데 연말에는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고 해서 이런 장난감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 근데 헤즈브로는 요새 계속 이제 IB에서도 전망치를 낮추고 해가지고 뭐 최근에 좋지는 않습니다. 장난감은 그래서 올해는 좀 기대하기 약간 어려울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식품으로 차라리 보는 게 나을 것 차라리 같아요. 식품으로. 식품은 그래도 좀 뭐 꾸준히 되니까. 알겠습니다. 참 근데 오늘 좀 준비해 주신 내용 중에 네. 전 사실 이거가 정말 좀 궁금했는데 하고 가죠. 시간이 근데 그러니까 이게 괜찮나?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네. 제가 아무리 이게 빨리 말을 한다고 해도 요거 아 그러게 이걸 먼저 할 걸 그랬나? 저는 근데 듣고 싶거든요. 그래요? 혹시 한 5분? 6분 야. 6분 정도 해주실 안 돼요? 5분 안 돼? 6분이면은 그럼 제가 5분 컷 안 돼요? 5분 컷? 그 아가미 호흡으로 빨리 숨을 안 쉬고
좋다. 네, 숨을 안 쉬고 예. 빨리 네, 해보면 네, 될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 그 맥주 회사들이 요새 아. 좀 순환 시대다. 아, 네,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주제라서 좀 갖고 와봤는데 그러니까요. 맥주 기업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순환 시대인 이유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오면서 맥주 가격이 좀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도 조금 당연히 감소를 하죠. 이번에 이제 나온 이제 실적 발표한 뭐 하이네켄 같은 경우에도 매출은 줄었어요. 매출이 아니라 이제 판매량은 줄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마진은 증가하는 뭐 이런 이제 기이한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수요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파문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먼저 청도 칭다오 맥주, 네. 칭다오 맥주가 얼마 전에 지지난주였나요? 그 직원이 그 메가 창고 넘어가가지고 거기다 소변 보는 게 CCTV 찍혀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의 반응을 보면요, 그날 하루 잠깐 빠지고 지금 다시 다 올라왔어요. 그래요? 네. 와. 칭다오 맥주가 그동안 이제 맥주가 소비도 안 좋다 보니까 주가 쭉 내려왔는데 그날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 칭다오 맥주의 어떤 그런 본연의 펀더멘탈보다는 증시가 홍콩 증시가 그 다음부터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뭐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 갑자기 인민은행 갔다든지 뭐 1조 원 채권 발행 막 이런 뉴스 네.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반등을 좀 하긴 했는데 사실 네티즌의 반응 좀 나눠요. 저거 진짜 직원 맞아? 직원이 이거 진짜 뭐 옷 입고 굳이 저기 가서 왜 소변을 보지? 막 이런 이야기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청도 맥주는 지금 그런 이슈가 좀 있어요. 요거는 더 깊이 나올지 아니면 이 중에서 그냥 묻힐지는 모르겠는데 그 좀 저희한테는 좀 충격적인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버드라이트 아마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이 이거 많이 드실 텐데 최근에 UFC랑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별거야라고 할 수 있는데 3월달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버드라이트가 한번 보이콧으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때 왜 그랬었냐면 이 그 이분이 이제 트랜스젠더인 인플루언서인데 이분이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그 버드라이트의 전통적인 이 지지층들이 남부에 사는 이거 그 뭐지? 카우보이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해서 보이콧이 심하게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거 별건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버드라이트 같은 거 있죠. 밀러라이트, 버드라이트 뭐 이런 것들 네네. 있잖아요. 이 맥주들의 특징은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뭐 호가든이랑 버드라이트 하면 차이점 확 나잖아요. 네. 근데 이 맥주들은 크게 차이점이 없고 가격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체품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슈퍼볼에서도 마케팅 막 때리고 하는 건데 과거에 되게 역설적인 게 버드라이트가 지금 뭐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보이콧했는데 처음에 버드라이트가 나왔을 때 남자가 무슨 라이트를 마셔. 남자는 그냥 마셔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또 그때 무슨 라이트야 막 이랬는데 그것도 마케팅으로 겪어내고 남자들이 소비 많이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1997년도까지만 해도 밀러라이트가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였어요. 근데 그거를 버드라이트가 뺏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으로 보이콧이 생기면서 그거를 모델로라고 하는 맥주한테 마켓을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왜 초에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랑 왜 파트너십을 맺었냐? 네. 근데 그 미국에 보면은 미국 대학교에 보면은 프렛 보이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왜 미국 근처에 사는 주택에 주택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 무슨 알파 하우스 뭐 네네. 그런 거 해가지고 네. 거기에 남자들 모여가지고 막 파티하고 주말마다 막 맥주 마시고 거기에서 버드라이트가 제일 소화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드라이트 하면 프렛보이즈 애들 이런 이미지가 강하니까 우리는 그거를 씻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LGBTQ도 섞고 우리는 좀 트렌디하다라는 걸 하고 싶어서 했는데 역풍이 딱 불어오니까 버드라이트에서도 잘못한 게 뭐냐면 본인들이 파트너십 맺었으면 끝까지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발을 싹 뺀 거예요. 그래요? 그럼 아닌 것 같네. 그냥 하고 그냥 모른 척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더 욕을 먹었다. 근데 이번에 UFC랑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역전해 보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게 판매가 2023년 5월까지 확 꺾인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주가 측면에서도 확 꺾였어요. 파란색이 이제 아노이저부시 버드라이트 갖고 네. 있는 거고 빨간색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라고 요게 이제 모델로 갖고 있는 데인데 이걸 주가가 확 꺾여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확연히 엄청난 영향을 줬다라는 거 볼 수 있고 이게 그 버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1997년도에 뺏은 거를 뺏겼으니까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UFC 같은 경우에는 그 보수의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UFC의 대표가 뭐 트럼프 전통적인 지지자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막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UFC 게임 가가지고 막 보고 막 이제 서로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쪽이랑 다시 이제 손을 잡아버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있었고 이제 하이네켄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요번에 매출이라든지 이런 데 타격을 받은 이유가 러시아 철수하면서였거든요. 근데
러시아의 사업을 1유로에 매각을 했어요. 1유로에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냥 줘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지만 1유로는 상징적인 거죠. 우리가 그 정도로 발 빨리 빼고 싶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사실 이것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작년에 전쟁이 터졌는데 그때 발 빼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러시아에서 팔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요번에 이제 거기서 1유로로 넘기고 나서 이제 매출이 좀 타격은 있지만 어찌 보면은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야 정말 빠르게. 아, 시간 딱 맞추셨어. 예, 진짜 정확하게 6분 만에. 예, 중요한 거는 저희 박상준 이사님은 술을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저는 요새 하이볼 좀 빠졌어요. 하이볼만. 하이볼 맛있게 하는데 맛있게 만들어 주는데 많지 않던데요. 저희 집으로 한번 오세요. 아, 그래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만들어요. 아니 예. 가서 먹었는데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니고 막 이래갖고 네. 그날은 라이브를 그냥 박상준 이사님 댁에서 네. 그냥, 댁에서? 예, 한번 글로벌 갖고 라이브 올게요. 하는 여기로. 걸로. 얼음 때문에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 보내드려야겠네요. 예. 아니, 보내드리기 아쉬울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재밌는 얘기가 많으셔 원래. 네. 자,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